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지난 한 주도 바쁘게 달려왔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앞두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무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시장의 좀 스타일이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닥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30% 정도 올랐나요, 우리 코스닥이? 잠깐만 한번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이 네, 지금 보면 아이고 어디 갔어? 차트. 네, 지금 보시면 작년 그 종가 기준으로 원래 연초부터 해서 약 30% 올라왔죠. 28% 정도 상승했습니다. 원래는 33% 가깝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날 다소 큰 폭으로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저렇게 30%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코스닥의 상승폭은 꽤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주요국의 지수 대비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게 코스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네, 코스피. 네. 코스피는 보면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14% 상승했는데 이 양봉의 윗꼬리를 한번 보시죠. 그렇게 긴 윗꼬리가 별로 안 보이죠. 네, 다시 그럼 코스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은 위에 있는 이 꼬리가 살짝 길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이 코스닥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연초부터 쭉 올라오다가 한 방 이렇게 음봉을 팡 맞았습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자, 코스피 한번 보시죠.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주봉.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코스닥의 주봉이었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의 주봉이 5주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5주 이동평균선이 864.87입니다. 네, 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게 연초 이후에 없던 그러한 거래량을 수반한 아주 큰 음봉이 만들어졌다. 자, 그럼 지난주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을까? 아니네요, 그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그럴까요? 코스닥의 절반밖에 못 올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코스닥보다는 작은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시장에 전체적으로 앞에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실 텐데 방송에 입장하시는 동안 전체 시장에 대한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스타일이 변하고 있냐? 자,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스타일 변하고 있다. 코스닥이 연초부터 많이 올랐었는데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코스닥의 연초 이후에 플러스 33% 정도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데 있어서 주도를 했던 게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가족 여러분들? 2차전지였죠. 그죠? 네. 자, 2차전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고, 반대로 코스피에서 선방을 나타나게 하는 쪽은 누구죠? 반도체 쪽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 방송 아마 후반부에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주도 테마, 새로운 주도 테마는 반도체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스타일 변화는 코스닥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많이 하락한 이유는 지금까지 주도 테마였던 2차전지 소재 쪽이 지금 좀 쉬어가는 그림이고, 반도로 코스피가 선방하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에 있어서 투자 전략에 지금까지 연초 이후에 펼쳐왔던 투자 전략이 있었다면 약간의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 많이 올라가서 살짝 조금 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좀 쉬어갈 그림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 쪽의 종목들, 특히나 약간 대형주, 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면 뭐 이쪽은 다는 아니고, 그죠? 선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거나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제 있는데 실적 주거나 뭐 이렇게 좀 선별하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을 선택하는 데서 또 아무 종목이나 막 찍어서는 안 되고 좀 선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5월 첫째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따가 또 다시 자세하게 이 시장에 대한 스타일 변화에 대한 전략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족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동안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제조업 쪽에 지표가 나온 게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조업 쪽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매뉴팩처링이 제조업입니다. PMI, 그 다음에 서비스 PMI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지난번 대비해서 다 숫자는 이렇게 올라오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한번 보시죠. 미국 4월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난 4월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났다. 요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서비스업은 5월 이후 작년 5월 이후 12개월 만에 최고치, 제조업 PMI 예비치는 얼마? 50.4를 기록하면서 50을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모두 50을 상회하는 모습인데 50을 상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50이잖아요. 미국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그죠? 그래서 50을 상회하면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50을 하회하면 좀 위축이 되고 있구나.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뉴스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신용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완다 그룹 있죠. 완다 부동산 쪽에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달러 부채이죠. 달러 대비입니까? 달러 부채입니다. 달러 채무가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근 신용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완다그룹의 달러 채무가 좀 많이 커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완다그룹의 자금 압박을 좀 받고 있었는데 완다그룹이 아직까지 거기에서 뭐 해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중국은 어쨌든 우리도 부동산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즘 전세 뭐 사기 피해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다의 이 문제도 은행들이 대출 상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완다그룹이 이 중국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만만하게 볼 이슈는 아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은 계속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의 이 흐름이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런 뉴스가 좀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근에 중국의 지수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오래간만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 같은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오다가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갑자기 금요일 날 아주 큰 폭으로 거의 2%짜리 음봉을 저렇게 크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저렇게 큰 음봉이 만들어졌던 케이스가 거의 잘 보이지 않죠. 뭐 이 정도? 네, 가장 큰 음봉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의 상승 추세를 약간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리스크를 잘 좀 해소를 해야 다시 조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심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일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 초록색 선. 이것까지도 확실히 이번에 금요일 날 깨버렸습니다. 마이너스 2.45%.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 직전 저점까지 가깝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직전 저점에서는 반등을 해주거나 지지를 해줄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고 무너지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바로 옆에 있는 인접 국가가 증시가 저렇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중국에 대한 또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같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 자, 홍콩 항생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1.57% 빠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위에서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 항생까지 이렇게 중국 관련된 주요 지수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프트. 네, 리프트가 차량 공유 회사죠. 네. 자, 이 회사도 최근에 큰 폭의 인력 감축을 예정하고 있다. 많이 않죠. 1200명, 그죠? 인력 감축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인력 감축 이슈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닌데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테크 기업들의 감원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큰 대규모 감원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빅테크 기업 중에 많이 감원을 한 회사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 그죠? 이런 기업도 있는데 여러 차례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리프트도 이번에 1200명으로 끝날 건지 앞으로 계속 될 건지 그 부분 한번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향후의 전망이 뭔가 어둡기 때문에 이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테크 기업들의 감원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 그 부분들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지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실업률, 그죠? 실업률이 상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리프트라는 기업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원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종가는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비용 감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반등을 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저항이 여기에 딱 있네요. 기다리고 있네요. 그죠? 아주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음봉이 있고, 그 음봉의 시가를 옆으로 쭉 이렇게 보면 11달러 뭐 15센트? 네. 뭐 11달러 한 초반 정도에 이렇게 아주 강한 저항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보시면 이만큼 이렇게, 이게 뭐죠? 갭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하락 갭이 아주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달러 초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위로 갭을 뚫고 올라가려면 아주 강한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이 가격 단절 현상을 만든 하락갭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리프트는 앞으로 어떤 또 모멘텀으로 저기를 메고 갈지 계속 좀 추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제가 지금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요 단어입니다. ignore. 요 단어 뭐죠? ignore. 저희 둘째 공주께서 저한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뭐 이야기 좀 하면 잔소리 한다라고 느끼는지 ignore
저한테 계속 이거 너 뭐 하나 단어 하나 외워서 그런지 요거 하나 얼마나 저한테 자주 사용하는지 살짝 기분 나쁘면서도 뭐 단어 하나 외웠다고 활용하는 거 보면 살짝 귀엽기도 하고 아 나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자꾸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그노 그리고 가버리는데 아무튼 이그노는 뭐냐면 무시하다랍니다. 무시하다. 네. 그래서 테슬라를 둘러싼 그죠? 테슬라를 둘러싼 노이즈에 대해서는 무시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제 둘째 공주도 이런 뭐 그 영어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어 하나씩만 저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테슬라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는 무시해라 뭐 그런 내용이죠. 이그널. 그래서 테슬라 더 스탁은 테슬라의 주식은 지금 사야 된다. 그죠? 지금 라이트 프라이스 이 가격에 지금 가격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라는 평가를 베런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런스라는 곳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유화적, 긍정적인 좀 그 기사를 많이 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난 금요일 날 그랑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다. 거기에 힘을 입어서 그런지 최근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1.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노이즈가 있냐면 이 노이즈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인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 좀 늘리려고 하는 그 전략이 잘못됐다. 결국에는 경쟁에서 도태되고 밀릴 거다라는 그런 노이즈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장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뭐 지금 보시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의 점유율을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한번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죠. 머스크가 박리담에 그죠? 싼 가격에 많이 판매하고 싶은 그러한 전략과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탑 지금 리더로서 이제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유지만 하면 유지만 한다라고 된다면 지금 주가는 꽤 사기에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요거는 테슬라가 이번에 보조금 받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걸로 해서 좀 점유율을 유지할 거다, 올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있고, 자, 실적은 이번에 숫자는 매출액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익은 박살나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의 노이즈였죠, 그죠? 왜? 이익은 계속 떨어지니까. 매출, 자동차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긍정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카 크래시, 네, 오토파일럿에 대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의 배심원단이 뭘 해줬냐면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겼다, 그 재판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번에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재판에서 이겼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줄 거다. 그리고 자동차를 앞으로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여기에서 습득하는 정보들이 데이터가 많아질 것이고 그걸 수반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 한번 보시죠. 주가는 지난주에 테슬라의 주가가 빠질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요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갭을 빨리 메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날 1.3% 가깝게 반등을 줬지만 그래도 이 갭을 아직까지는 닫지는 못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고 베런스에서 나온 저런 기사처럼 하방을 막아준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하방을 막아준다면 여기
그죠? 여기 있는 상승 갭이 탄탄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이고 적어도 이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 상승 갭을 메우면서 훼손을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더 센티적으로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테슬라는. 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방향성을 조금 잡고 틀어줘야 아니면 적어도 가격 조정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줘야지만 우리 국내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판결이 나왔고, 이 FSD 저기 뭐죠? 풀 셀프 드라이빙 쪽, 테슬라의, 네, 요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수준 높은 가격, 이 FSD 가격이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은 인하를 하는데 대당 차량 가격은 인하를 하는데 이 FSD 서비스 가격은 지금 인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데이트하고 기능도 개선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이 테슬라의 전략을 여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 후반부터, 그죠?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니라 아예 지난주 후반부터 4월 말, 5월 초, 즉 줄여서 제가 4말 5초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요. 이 4말 5초에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경계감을 키워야 된다. 그런 표현들을 아마 장 시작 전 방송에서 제가 계속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거 아마 아침마다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한 내용을 제가 뭐 가족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없어서 저희 KB증권 내에서 제가 이제 투자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는 이 프라임 클럽 서비스에서도 똑같이 그런 내용들이 나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9일에도 4월 19일이면 수요일이죠. 수요일. 그죠? 수요일에는 아직까지 크게 음봉이 만들어지지 않은 날입니다. 수요일. 차트 한번 볼까요? 수요일이 일봉상으로 코스닥이 어떤 구간이었는지. 네, 일봉. 코스닥. 네, 수요일이면 네,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키맨이. 네,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4월 19일은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여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였어요. 별 움직임이 없을 때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안 나왔을 때죠. 그때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보내드렸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서서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4월 20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개장 전에도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서서히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제가 정보를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럼 왜 키맨이 뭐 지난주 4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특히나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수요일부터 그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날 개장 전에 우리 장시작 전 방송에서 8.15 대표님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수요일날 제가 우리 이제 그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유료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종목이 당일날 운 좋게도 개장 전에 이제 보내드린 내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댓글에 상한가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볍게 잽을 한번 날려보자라는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홈런을 치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가볍게 잽을 한번 날려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에 개장 전에는 이익 잘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 가족분 중에서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죠. 가볍게 잽 날렸는데 상한가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제가 가볍게
잽을 날리자고 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제가 좋게 에너지를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가볍게 잽이 아니라 아마 홈런을 노리자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가볍게 잽을 날리자라고 말씀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왜 수요일부터 그런 이야기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드렸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장시작전 방송에서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어려우니까 오늘 주간 찐시황에서 요거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왜 제가 리스크 관리 좀 하고 현금 비중을 살짝 늘려놓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부채 한도 협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잘 안 되면 유동성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유동성이라는 것은 제가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시장에 지금 늘어나느냐, 아니면 유동성을 지금 빨아들이면서 안 좋아지느냐. 유동성이 좋아져야, 자, 우리가 적정 주가라는 놈을 구할 때 EPS에다가요, 실적에다가 멀티플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이 유동성은 바로 여기에 영향을 주죠. 여기에. 예,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면 10배 밸류에이션을 10배 주다가도 자, 1,000원을 버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적정 주가를 구할 때 한 10배 정도 시장 평균 줘서 10,000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증시로 자금이 막 몰려들어와. 그러면 이 10배가 아니라 야, 이렇게 유동성 장세일 때는 12배, 15배도 줘도 돼. 이렇게 멀티플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요. 근데 시장 유동성이 쪼그라들면 이 멀티플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0원을 벌더라도 시장에 자금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적정 주가를 구할 때 9배, 8배 이렇게 된다고요. 똑같은 1,000원을 벌더라도 그 회사가. 그러면 적정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 1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서 9,000원, 8,000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가격이 있다라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현금 비중을 조금 내려놓고, 그죠? 현금 비중을 약간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상황이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장이 공화당인데요. 그분이 하원 의장에 당선되는 조건으로 친트럼프, 친공화당의 강경파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약속을 하고 하원 의장에 당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뤄내려면 민주당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조금 더 뭐 뎁스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가볍게 이러한 좀 이슈들이 4말 5초에는 조금 불거질 수 있다 정도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815 가족분들은. 네. 자, 그래서 부채 한도는 이미 찼어요. 다 찼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 그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서로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 언제나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을 낭떠러지로 몰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을 끝장내지는 않았다고요. 끝까지 가서 항상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 끌게 하다가 미국 국민들을 죽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타협할 텐데 그 타협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조금 난항이 예상된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CDS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CDS는 뭐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부도 위험이 1년짜리 부도 위험이 회색 그래프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팍 치솟고 있죠. 네. 미국의 CDS 1년물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뭔가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미국 내에서는 커지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입니다. 아직까지 이번에 25pp 인상을 하고 5월 3일 날, 자, 이게 올리고 이렇게 될지 아니면 올리고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올릴지, 그죠? 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죠? 이렇게 하반기에는 떨어져 주기를 기대하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1번 아니면 2번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 고금리가 5%의 고금리가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면 요거 또한 좀 약간 뭐죠? 펀더멘탈이 약한 곳은 어떻게 된다?
약간의 그 좀 트리거 역할, 뭔가 하나 좀 약한 고리가 터질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고금리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2번이 될지 FOMC 멘트 미팅 때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고, 그때까지는 이러한 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우리 국내적으로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우리 해외 쪽에서 이슈고, 해외 쪽 이슈도 이슈지만 국내 쪽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세수라는 부분인데요. 세수가 뭐죠?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는 거에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정부에서 다 막 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 일해도 기업에서 일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법인세 떼가고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다 떼갑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만큼 떼갔다면 지금 예전보다는 이만큼밖에 못 떼간다. 예, 80이죠, 80. 그래서 요만큼의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렇게 부족해지면 1, 2월 달에 벌써 세수 부족 규모가 20조 원 정도 수준에 달한대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직 우리가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성장을 더욱더 시키려면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세수는 부족해. 근데 경제 성장은 더욱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국채를 더욱더 찍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채 공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당연히 이 국채라는 거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채권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미국 쪽 중소은행 쪽에서 현금성 자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 국내 세수 부족 우려 현실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불확실한 경기 여건, 내년에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 경기가 좋다 해줘야 이 정부가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내년도에 표를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고 우리가 이거 불만이 생기면 내년도에 선거에서는 현재 지금 뭐 집권 당이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점점점 세수 부족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왜?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익을 제대로 못 내잖아요. 우리 앞으로 상장되는 기업들의 이익이 점점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법인세, 소득세, 거기에다가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더욱더 세수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아래쪽에 보시죠. 법인세가 지금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세수 부족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부족한 세수는 상당 부분의 국고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요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고채 공급 규모의 불확실성이 국내 채권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 국내 채권 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당연히 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5월달, 4월 말 5월 초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전채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은 안전한 채권일까요? 위험한 채권일까요? 지금까지는 안전한 채권으로 시장에서는 분류가 됩니다. 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부도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에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잘못된다.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채는 예전부터 안전한 채권으로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전채 발행도 원래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려서 국채의 발행도 증가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채권 이거 트리플 A입니다. 안전한 거잖아요. 트리플 A는 매우 좋다. 반대로 BBB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이 물량이 원래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채권이 시장에서는 많다라면 조금 내가 금리가 또 낮지도 않고 금리가 높은데도 이렇게 안전한 채권이 있다라면 굳이 금리 낮고 위험한 채권 쪽으로 돈이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구축 효과라는 게 좋은 채권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신용물 쪽으로는 자금이 안 가면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채발 수급 부담에 따른 채권 시장의 불안 이게 저는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왜 한국전력공사는 자꾸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 보면 내년도 총선 아까 그 정치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표심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 서민분들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는데 전기요금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 더 살기 힘들어지네. 나라에서 전기요금 올리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까지 하반기에는 이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제때제때 못 올리면 한국전력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왜? 유가가 80달러 부근에서 지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2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많이 도래해야 하는데 이거를 차환 발행해야 되는 수요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트리플 A의 한전채의 물량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조금 이런 비우량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우량한 크레딧문 이렇게 우량한 채권들도 뭐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비우량한 신용물의 수요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한적인 수요밖에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면서 시장에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전채가 작년도에 월별 발행했는 건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1월, 2월은 더욱더 많은 양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 지금 2023년도 6월달, 7월달이 만기가 도래하는 게 꽤 많은 규모 2조 원, 6월달, 7월달 합계 2조 1천억이나 만기 도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환 발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4월 20일 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사화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법인세 인하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돈을 지금 많이 못 벌고 있죠. 거기에다가 부동산 과세 정책을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지금 주춤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니까 하락하니까 과세를 떨어뜨리는 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필기를 잘 보세요. 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막는다? 안전한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막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채와 함께 트리플 A급의 뭐가? 한전이 채권을 많이 또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이런 안전한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게 되면 비우량한 크레딧물, 신용물 쪽으로는 자금이 안 가니까 이 두 개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PF라든지 회사채 신용물들 안 좋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금이 안 쏠리면 얘네들도 계속 이제 뭐 차환 발행하고 다시 자금을 찍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쪽은 보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그게 국내적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들을 넣어놨으니까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4월 20일 날 또 저녁에 또 나왔죠. 한전채 폭탄이 채권시장 교란. 자,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러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려면 제가 지난주에
장시작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금융시장의 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지금 이번 주에 괜찮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수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추이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코스닥에서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코스닥은 코스피와 그림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추이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고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급적인 분위기. 네. 자,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하루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금액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코스피는 평균 대비 평균이 여기 빨간색 점으로 연결을 해놓은 선입니다. 평균 대비해서 코스피는 낮기 때문에 코스피는 요것도 부담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덜하다. 코스닥 대비해서 말씀드렸죠. 자, 근데 코스닥은 다르다. 여기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보다 높게 지금 하루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금액이 지금 과거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코스닥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조심하자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올 2월 달부터 해서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노이즈들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 어디에 더 영향을 준다? 당연히 신용 잔고가 많이 들어왔는 쪽에서 시장이 조금만 빠지면 여기서 신용 담보 부족이 만들어질 것이고 당연히 엑소더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탈출하라.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쪽의 대차 잔고 거래 금액도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해 놓은 그죠? 대기성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앞에 제가 국공채, 국채, 그다음에 한전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스프레드가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강원도 레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스프레드와 같은 이러한 기울기가 되면 이번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가족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될 것까지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작년도에 우리 하반기에 시장 어려웠잖아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그때 이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시장이 안 좋았어요. 주식시장도. 근데 연초부터 막 랠리를 주식시장이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여기가 안정을 찾으니까 주식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상고 하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약간 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토요일 새벽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고 있죠. 끝이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가파른 기울기는 아닌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아니면 횡보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살짝씩 신용 스프레드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요거는 경계 요인. 그래서 제가 4말 5초에는 조심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국채, 한전채에서 발행한 금리라고 보고 요게 그냥 우리가 조금 비우량한 회사들의 채권의 그 금리라고 보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만 돈이 가면 이쪽으로 돈이 안 가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를 잠깐 설명드릴까요? 국채나 한전채로 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의 금리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럼 이쪽으로는 돈이 안 가.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올라가죠. 그럼 금리가 이쪽은 떨어지고 이쪽은 올라가니까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나요? 확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한테도 특히나 코스닥한테도 불리하게 됩니다. 왜? 비우량한 쪽으로는 자금이 안 흘러가니까 코스피는 우량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우량한 쪽이 코스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이 더 위험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말 5초에 좀 조심하자라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반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요거 가지고는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5월달 세린메이, 이거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계절적인 요인들까지 시장에서는 될지 안 돼, 반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것 또한 그냥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따가 그 이야기 드릴게요. 자, 세린메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5월, 6월달 약했던 거. 그 다음 코스닥은 5월달 이후로 거의 계속 약했다. 역사적으로. 그 정도.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돼서 시장을 보는 부분이고 조심해야 되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차트로서 시장의 에너지도 저는 느낀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이 지표를 가지고 이미 8회로 가진 분들한테 1년 이상 시장이 좀 어려울 때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이 지표를 보면서 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시장이 열심히 막 좋아지고 있을 때가 있고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변곡점을 좀 중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보조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MACD 오실레이터 주봉입니다. 자, 딱 보기에 요게 요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낮이 오고 그죠? 요런 부분입니다. 요때가 조심해야 되고 요때는 조금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뭐죠? 아주 어두워지는데 점점 새벽이 밝아지고 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조금씩 짧아지면 부정적인 신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저점을 잡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빨간색이 점점 올라가다가 짧아진다. 아침을 지나서 오후까지 열심히 막 활동을 하고 하다가 점점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부정적인 신호로 바뀌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KB증권의 프랭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내용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키맨의 핵심 시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요거 우리 프랭클럽의 유료 가족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내용을 일정 부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슨 내용이냐? 기술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다고 무조건 안심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왜?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가족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겠지만 21선을 딱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네. 자, 전체적인 큰 바람의 방향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자, 코스닥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큰 폭으로 이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그림 보이시죠? 그죠? 쭉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1주, 2주, 3주, 4주째 좋아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중기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게 안 짧아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따라가면 되죠. 그냥 그대로. 그죠? 상승장, 매우 에너지가 강한 장. 자, 코스닥만 그럴까요?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봐볼까요? 시장이 지금 주도주였던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어떨 것 같아요? 가족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가 언제였냐면 2월 10일부터 에코프로는 열심히 바람의 방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자, 요거 한번 보면 자, 제가 파란색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는 구간부터 요거는 이제 에너지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점을 잡는 중기적으로, 그죠? 저점을 잡는 신호를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1월부터 그런 신호로 나왔고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매주 이 길이가 짧아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에코프로를 펀더멘탈은 모르고 이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전구체와 리튬을 하는 걸 모른다고 치면 차트로만 봤을 때 에코프로는 팔 구간이 원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연초 이후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이 기술적으로 그냥 이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근데 대부분의 강했던 종목들이 시장도 코스닥도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스닥 장중의 흐름을 하나 보시면, 자, 코스닥의 장중의 흐름을 하나 보면
분봉, 코스닥. 네, 한번 보시죠. 자, 요거 보시죠. 여기. 네. 자, 9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네. 여기서 반등을 줬던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반등 줬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870 얼마였나? 874, 875 하여튼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구간이었어요. 20일 이동평균선 요거 여기 875 정도 전후가 되겠네요.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차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뭐라고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그걸 지지받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시장적인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이렇게 그 펀더멘탈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차트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다. 자, 요겁니다. 장중에 제가 보이십니까? 네. 875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881까지 이렇게 아랫꼬리를 21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21선을 지키네? 생명선을 지키니까 요걸로 끝나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중에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다고 안심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지지가 그렇게 쉽게 시장은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키맨은 지금까지 비관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시작전 방송에서 저는 절대로 비관론자 아니다. 저는 무조건 강세론자도 아니고 무조건 비관론자도 아니다. 시장의 저는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될 때는 집중해서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조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쉬어갈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둬서 약간 리스크를 피해가야 된다는 생각이지 유연하게 저는 항상 시장을 대응하는 투자자지 저는 절대로 뭐 비관론, 절대로 강세론 저는 있는 쪽으로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변동성은 우리한테 또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서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음 주도주를 찾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제 눈에는 오늘 다음 주도주의 새로운 주도 테마가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IT와 같은 IT 소부장이 일단은 그 중에서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글을 좀 보내드렸었거든요. 자, 그거를 잠깐 또 우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네, 요거죠. 새로운 주도 테마 후보. 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잘 한번 보세요. 요게 제가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 뭐냐 하면요. 목요일 맞나? 네, 목요일 시가고요. 요게 금요일 종가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시가가 우리가 코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음봉이 이렇게 쫙 만들어졌겠죠. 음봉이 이렇게 쭉. 그래서 그 시가 대비해서 금요일날 종가가 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즉 시장의 하락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쭉 뽑아본 겁니다. 거기에서 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업종이 있는데요. 업종이 있는데 그것만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한번 보시면 자, 이 파일만 한번 보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목요일날 급락했던 때의 시가, 음봉의 시가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그거를 회복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나 하면 지금 주가가 그래도 회복한 종목들이 약 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살짝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시가를 회복한 종목들이 9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섹터가 어디? 여기 보시면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에 해당되는 종목이 13개가
목요일 날 음봉의 시가를 벌써 회복해서 금요일 날 그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 추려서 한번 보면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보면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뭐 이오테크닉스, JI테크, HPSP, 하나머티리얼즈, 주성엔지, PSK, 원익QNC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미 목요일 날 급락했던 음봉보다 금요일 날 훨씬 더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이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많은 걸 보니 새로운 이번에 시장이 조금 쉬는 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도 테마 중에 후보군으로서는 반도체와 같은 IT 소부장 쪽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왜? 미국의 또 한미 정상회담 가시면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 많이 지금 힘들 수 있는 구간인데요. 제가 이제 5월 19일 날 대전에서 그 프라임 저희 클럽 투자 콘서트를 대전에서 엽니다.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프라임 클럽으로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한 3시간 동안 롯데호텔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좀 어려운 시장 오프라인에서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또 해서 좀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부분까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간 찐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장시작전 방송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잘 극복을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